안녕하세요 여러분, CR쌤입니다. 오늘은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여러분, 작품 제목부터 항상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거 아시죠? 새들도의 도는 공동격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잖아. 너 뭐 먹었니? 나도 먹고 싶어. 이거잖아요. 함께 뭐 하고 싶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조사란 말이에요. 새들마저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들이 날아가는 걸 세상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뭐구나는 감탄형 종결어미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이면 뭘 만들어내요?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말에는 뭔가 이 감정이 굉장히 담뿍 담겨 있는 그런 제목이다. 도대체 새들마저도 세상을 뜬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이 시를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1980년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70년대까지는 박정희 군부 독재 치하였고 80년대는 또 전두환 독재 치하잖아요. 역시 전두환 씨 역시 군대의 장군이었었죠. 그래서 세상도 굉장히 이 통치할 때도 군대식의 통치를 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유가 통제된 그런 상태의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뭐 5.18 광주민주화 항쟁도 일어나고 그랬던 시기가 1980년대란 말이죠. 그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당시의 시대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 보러 갔구나. 공간적 배경이 나온 거네.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면 영화관이야. 영화관에 갔어?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야. 그 전에 나의 복수잖아요. 나의 복수.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것이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지시대명사라면 우리 하면 이게 굉장히 보편성을 띠는 일반성, 보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시대명사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오, 여러분 이거 상상이 좀 되십니까?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야. 영화관에 상상이 되시나요? 애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 일제히 한꺼번에 다 일어나야 돼.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막 째려봐. 욕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싫고 막 이래도 애국가를 경청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경청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자, 일제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함축하는 의미가 뭐니? 그러면 획일성이 되는 거야. 획일성이라는 거 뭐야? 개성이나 각자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똑같아야 되는 게 획일성이잖아요. 일제히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해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자, 애국가는 영화 보러 온 사람에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강요된 조국애다. 그때는 1980년대는 조국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게 아니라 강요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 경청한다라는 건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라는 건 과연 직설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닌 거죠. 네, 거짓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읽어야 된다? 반어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에 무슨 되게 재밌는 SF, 판타지 판타지 이런 걸 보러 갔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져.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겠어요? 반어로 읽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경청한다, 니은다. 현재형 시제인 거 알고 있죠? 현재형 시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현장감, 생동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종결 형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삼천리 화려광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애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 노래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커다란 모니터, 이 영화관에 가니까 있잖아요. 커다란 모니터에 애국가에 맞는 영상이 쫙 펼쳐지는 거야. 삼천리 화려강산에 그 영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 화려강산에 울숙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일정한 군은 물이라는 뜻이죠.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울숙도에 있는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보였어. 흰 새떼들이 그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은 의성어죠. 새의 소리였어. 그런데 끼룩끼룩 거리면서를 이 사람이 다시 반복하면서 뭐로 바꾸냐면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로 바꿔. 낄낄낄 뭔가 냉소적이고 비웃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 흰 새떼들의 세상, 을색도, 갈대숲, 여기 있었던 그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로 날아갑니다. 역시 현재형 쓰여 있고요. 자,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 우리 한번 보자. 울숙도라는 섬이 있었대. 거기 갈대숲에서 새떼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이 영상에 보인 거지. 그러다 이 새떼들이 어때? 일제히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일제히 날아올랐을 때 1열, 2열, 3열 횡대 이것도 뭐야? 이거 군사문화죠. 자유롭게 날아오르질 않고 일제히 그냥 이렇게 군대식으로 날아오른 거지. 그랬는데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낄낄대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뚝 떼서 이 세상 밖 어딘가로 가지고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영화관에 와서 자유롭게 영화를 보기 앞서서 자유롭게 영화를 보지 못하고 애국가를 강제로 들어야만 하는 현실인 거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죠. 부정적인 현실, 억압적이고 획일화되어 있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새떼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낄낄대고 비웃으면서 야 너네나 여기서 살아 우린 여기 싫어 이러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밖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상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상향을 상징하고 이 이상향이라는 공간이 이곳에 있지 않고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는 현실의 부정성을 강화하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시나요? 강화시킨다. 이상향이 이곳에 있으면 이곳은 그래도 이상향이 될 확률이 있는 곳이니까 이 세상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절대로 이상향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꿈꾸기 시작하냐면 이 세상 밖 어딘가를 이상향으로 설정해 놓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상 밖 어딘가로 새떼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 흰 새떼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치? 이성향으로 가고 있는 존재니까. 됐죠? 선생님이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반어로 사용된 거 삼천리 화려강산이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영상에는 정말로 아름답게 비춰졌는데 사실은 그 현실이 대단히 억압적이고 여러분 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는 뭐 심지어는 대학생들 이 사회가 굉장히 억압적이었으니까 대학생들이 막 민주화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데모 라고 소위 얘기하는 학생운동이 마구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대학생들이 어느 날 실종되고 실종되었다가 군대에 잡혀가기도 하고 군대에서 또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그때란 말이야. 근데 그런 현실을 삼천리 화려강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반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경청한다도 반어였었고 삼천리 화려강산도 반어였었고 반어가 상당히 많이 쓰였구나 확인하시고요. 또 화자와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비애를 강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 화자와 정반대에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비애를, 화자의 슬픔을,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시키게 되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은 뭐다? 흰 새떼들이다. 왜
왜 반대다?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지. 날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화면이라고 쳐봐. 이게 화면이라고 치면 새떼들이 이렇게 날아서 화면 바깥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세상 밖 어딘가로 가는 존재, 이상향으로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 있죠? 우리는 영화관에 묶여 있죠. 영화관이란 공간에 묶여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 밖으로 갈 수 없는 존재죠. 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단히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비애를 심화시키게 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여러분 화자의 정서와 상관 서로 관련된 모든 자연물. 이때 자연물이라는 건 여러분 사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서는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쓰였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대비되는 시어이 싹 나왔죠? 이 세상은 마이너스, 이 세상 밖은 플러스. 의성어, 새들의 의성어, 낄낄로 변조되면서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고요. 이 세상과 유의관계, 비슷한 의미라는 얘기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가 뭐니? 그러면 을숙도도 그렇고 갈대숲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얘네들 다 이 세상의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떼들은 아무튼 영상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어. 그 다음 보십니다.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이게 한번 다시 바뀌어요. 깔쭉대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점칭이죠. 냉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느낌 옵니까? 그냥 낄낄낄낄 뭐 이것도 되게 비웃는 건데 깔쭉되는 건 진짜 막 얄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막 그 굉장히 비웃음이 강한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서로를 막 깔쭉깔쭉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을 떼어매고 우리의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이상향이야. 이걸 향해 날아갔으면 소망이죠.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애국가 가사가 직접 나왔죠. 그런 이게 뭐야? 애국가 가사 마무리잖아. 마무리가 딱 들리는 거지. 그 노래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노래가 끝나자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아야 돼. 이거 봐야지 이제. 응? 그래서 각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시인이 다시 바꿔요. 앉는다를 그냥 앉는다가 아니라 주저앉는다로 바꿔놓습니다. 점칭. 의미의 심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저앉았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때의 정서는 뭐야? 절망. 자포자기. 일대 우리가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가 끝나게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 정리한 걸로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영상을 보면서 자, 영상을 본 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본 거야. 이 세상 밖으로 새가 날아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땠냐면 이제부터는 상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야. 상상했어. 어떤 걸 상상했냐면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현실. 그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래서 어디로?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야, 우리. 이런 복수 화자를 설정한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화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 다시 말해 대단히 보편적인 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 화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세상은 화자의 이상향은 이 세상 밖으로 표현이 됐고 억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유의 세상이다. 라는 속성을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낄낄에서 깔쭉으로는 조롱과 비웃음이 심화되고 있는
점칭이 쓰인 부분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이 세상 밖 어딘가로 날아갔으면 할 때 현실에 순응하라라는, 너 거기 못 가. 이 대한 사람은 대한에서 길이길이 보전해야지, 여기서 계속 안전하게 있어야지 라는 현실에 순응하라는 주문처럼 들리는 말이 애국가 가사 마지막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시인이 애국가 가사의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반어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아, 시인들은 천재인 것 같아. 그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너 어디 아무 데도 못 가. 너 여기 있어야 돼. 넌 대한 사람이잖아. 라는 메시지를 애국가 마지막 가사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된다? 고통스럽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순응하며 묶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반어로 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 좌절감을 느꼈고 절망감을 느꼈고요. 그게 어떤 서술어를 통해서 표현이 됐다? 주저앉는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표현이 됐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서술어 하나를 찾았어라 그러면 앉는다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쓰셔야 되죠? 주저앉는다를 써야 화자의 정서를 말하는 서술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냉소 뭐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요. 요걸 발표하고 갑시다. 의도적 행갈이라는 게 있어.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의도적 행갈이라는 건 뭐냐면 한 행에 가야 되는 아이를, 여기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한 행에 묶여 있어. 그런데 얘를 이렇게 끊어서 2번을 다른 행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일부러 행을 갈았다, 행을 바꿨다 해서 의도적 행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면 이 행의 주어인 우리는 을 일행의 끝으로 옮김으로써 이 행 처음에 일제히 일어나가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행갈이는 여운을 남기거나 뒤에 나타나는 말을 강조하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하고, 사실은 우리는 이라는 건 일제히 일어났다에 해당하는 주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아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우리는이라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애를 여기 앞으로 빼놓은 거야. 일행으로 빼놓은 거지. 그래서 일제히가 이행의 첫머리가 되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의도적 행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보세요. 뭐가 부각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나온 단어가 부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강화시켜. 얘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튀어나오는 단어를 강조하는 효과가 의도적 행갈이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일행과 이행 사이에 뭐가 생겨나? 시적인 긴장감이 생겨나는 거죠. 왜? 이게 사실은 얘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뺐잖아. 그러니까 얘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앞으로 탁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얘네 둘 사이 되게 끈적끈적한 애들인 거지. 그래서 이 일행과 이행 사이에 시적 긴장감이 생겨나게 만드는 표현 기법이 뭐다? 의도적 행갈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게 여기 1, 2행에 우리는 일제 일어나 여기서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디 봅시다. 어디에도 보일까요, 여러분? 어디 언뜻 눈에 띄는 게 쭉쭉쭉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네. 이 세상 밖 어디란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사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빼야 돼. 그치? 날아갔으면 하는 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버린 거야? 얘를 이쪽으로 일부러 밀어버린 거죠. 다음 행으로. 의도적 행갈입니다. 이런 것도. 왜 그랬어? 얘를 부각하고 싶은 거지. 얘가 뭘 만들어내? 그런데 시적 전환을 만들어내잖아. 난 너무너무 날아가고 싶어. 그런데 갈 수 있어 없어? 넌 못 가. 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데를 앞으로 빼버린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날아갔으면 이라는 요거를 여기까지 끊어내고 하는 데를 앞으로 빼버린 거죠. 다음 행에서.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의도적 행갈이고 시적 긴장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시어가 부각이 됐고요.
됐죠? 이런 의도적 행가리들이 여기서는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까지 중요한 표현 기법으로 기억을 해놓고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1980년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아주 고통받았던 대한 사람들, 영화관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 대한 사람들이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 뭐로 통해 드러났다? 주저앉는다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특징, 애국가의 배경 화면이 있었어. 흰색들이 쫙 날아가는 삼천리 화려강산이 그려져 있는 그 배경 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대단히 냉소적인 어조 나왔다고 그랬고요. 반어, 반복, 점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영화관 시작. 애국가가 시작되고 끝나면서 시가 끝나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났고요. 유사한 문장을 변형 반복해서 정서를 심어한다. 앉는다, 주저앉는다. 끼룩, 낄낄, 깔쭉 이런 변형 반복을 통한 정서 심화가 있었다. 점층법을 이렇게 문장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파트로 나눠져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이랑 새떼들을 바라보는 장면이랑 상상하다가 좌절하는 거 이렇게 세 파트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시인의 현실인식, 일제히 획일화, 1열, 2열, 3열, 횡대, 대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군사문화 이 세상 그래서 결국 자유를 억압하는 획일화된 군부 독재 치하다라는 것을 시인이 계속해서 시어를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노출하고 있었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대적 상황은 어떻고 시적 상황은 어떻고 화자의 정서 여러분 별표 흰 새떼들에 대해서는 부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자기는 날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애국가의 역할, 이 시에서는 애국가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시의 시작과 끝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애국가 여기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애국가 노래도 너무 좋고 애국가에 맞춰서 나오는 영상 여러분 최고의 영상으로 만들었겠지.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 같은 데서 애국가 울려 퍼질 때 그 영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거짓된 거야. 국민을 기만하는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가리고 있는 가면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대요. 결국 현실과 정반대에 있는 애국가를 삽입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부각하는 시 한 편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시인은 천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렇게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의 좌절감, 절망감, 그 획일화된 문화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애국가의 영상과 가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참 대단한 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 한 편이 되었습니다. 자, 황제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980년대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꿔놓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어떤 희생들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 얻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고민해 보는 그런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